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사회선생님 서호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과 함께 4월 9일에 실시됐던 국가직 해설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질문을 많이 올려주시는 김용식, 강나경, 안미린 학생 열심히 들으시고, 특히 많은 학생들 이거 보시면서 질문 많이 하세요. 많이 하시면 점수가 오릅니다. 조금이라도 궁금한 거 상관없어요. 다 올리셔도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하는 만큼 점수가 올라가고, 특히 제가 언급했던 이분들 우리 한번 합격하시고 밥 한 끼 먹읍시다. 아시겠죠? 시작할게요. 자, 첫 번째가 뭐냐면, 다음은 산업사회와 정보사회의 특징을 비교한 것이로 A와 B는 각각 산업사회와 정보사회 중 하나다. 가라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제가 수업 시간에 요거 나올 때가 됐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한 번쯤은 나올 수 있다라고 했는데, 주제가 뭐냐면 산업사회와 정보사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네트워크용 조직의 발달이라는 것은 우리가 탈관료제를 뜻하는 말이에요. 그죠? 그럼 탈관료제가 있는 것은 당연히 뭐가 되겠어요? 정보사회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A가 뭐가 된다? 정보사회가 되고 B가 산업사회가 된다 라고 접근을 하시면 돼요. 그럼 첫 번째, 중간관리층의 역할 비중. 중간관리층은 대표적으로 차장님, 부장님 하시는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많은 것은 탈관료제입니다. 아니, 관료제죠, 관료제. 그래서 관료제가 많으니까 A와 B 중에서 B가 많아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벌써 1번이 나왔어요. 그죠? 답은 1번이 나왔어요. 두 번째, 옳지 않은 거니까. 두 번째, 다품종 소량 생산입니다. 다품종 소량 생산. 산업사회는 소품종 대량 생산이에요. 따라서 정보사회가 많다. 맞고요. 세 번째, 가정과 일터의 분리 정도. 요게 시험 문제 나온다면 가장 가정과 일터가 분리가 안 된 곳이 농업사회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정보사회니까 지금 분리 정도가 큰 건 어디예요? 산업사회가 훨씬 더 크겠죠. 정보사회가 유비쿼터스 시대에서 우리가 직주일치, 즉 재택근무가 가능할 것이다 라는 것이고, 네 번째, 정보 생산자와 정보 소비자 분리. 정보사회는 뭐였어? 프로슈머로서 우리가 정보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사람이 일치한다. 그래서 분리는 산업사회가 더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답 몇 번? 1번이다.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옳지 않은 거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문제로 가면 이런 거예요. 다음 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입니다. 옳은 것만. 최근 소비자들의 쇼핑 트렌드가 변화하고 있다. 소비자들은 인터넷 해외 직접 구매를 통해 새롭고 다양한 상품을 소비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해외 직접 구매로 인한 대금 결제 후 배송 사기, 신용정보 해외 유출 등의 새로운 문제점도 등장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기억,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강제적 문화적 변 현상이 증가하고 있다. 강제적 문화적 변의 대표적인 건 뭐였다? 창씨 개명과 같이 식민 통치에 의해서 무언가를 요구하는 것들이 여기에 해당하는 거죠. 근데 지금 해외 직구를 하는 것은 누가 강제로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해서 하는 겁니다. 따라서 요거는 전혀 상관이 없어. 그럼 답을 집어. 샹. 1번 아니에요. 그죠? 두 번째, 문화의 간접 전파로 인해 문화 변동이 일어난다. 간접 전파라는 것은 매체고, 매체에 해당하는 것이 인터넷이니까 지금 인터넷에 대한 것이 여기 나와 있죠. 그러니까 니은은 맞습니다. 니은 맞아요. 그러면 어떻게? 니은 맞는다라는 거죠. 그럼 3번은 일단 아니고요. 디귿, 문화지체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자, 문화지체라는 것은 뭐였어요? 물질 문화의 변화 속도와 비물질 문화의 변화 속도 중에서 물질 문화가 훨씬 빠른 건데, 즉 인터넷 기술이 발전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에 대한 인터넷엔 에티켓, 예절, 즉 준법, 의식 같은 게 따라와 못 따라와? 못 따라오는 거죠. 못 따라오는 거. 그러니까 문화지체랑도 관련이 있어요. 엄밀히 말하면 아노미에 더 가까워요. 아노미에 더 가까워요. 근데 이제 문화지체로도 볼 수 있으니까 디귿도 맞습니다. 리얼, 아노미 현상. 이거 맞을 수 있어. 근데 문화복고라는 것은 기존의 문화가 들어왔을 때 그것을 반대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서 한국사를 하셨으니까 말씀드리지만 위정척사 운동이 여기에 해당하는 거죠. 국내에서 외국에서 들어온 걸 막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죠? 정답 몇 번이다? 정답은 니은 디귿인 2번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간접 전파와
문화의 속성으로 나온다면 변동성으로도 나올 수가 있는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한번 잘 봤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3번 문제입니다. 자, 3번 문제 할 때 우리가 이런 얘기 했었죠. A, D는 자료 수집 방법 중 질문지법, 면접법, 실험법, 참여 관찰법 중에 하나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료 수집 방법이라고 줬는데 먼저 효율성이 가장 높은 요게 뭐가 되는 거예요? 당연히 질문지법이 돼야 될 겁니다. 질문지법이 돼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자료 수집의 도구의 구조화인데 이건 자료를 통제하는 거고 통제 정도가 가장 심한 게 실험법이고 가장 약한 게 참여관찰법이었어요. 그래서 아주 높음이 두 가지야. 근데 아주 낮음이 있죠. 그러니까 이거 뭐로 해야 된다? 참여관찰법이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높음이 있으니까 여기에 뭐가 된다? 실험법이 됩니다. 그쵸? 그 다음에 주관의 개입이 가능성이다라는 건데 주관 개입 가능성이 높은 것이 우리가 질적 연구에 사용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질적 연구. 그러면 질적 연구에 사용하는 게 두 가지니까 이쪽이 뭐가 된다? 면접법이 된다라고 놓고 푸시는 거예요. 이해가셨습니까? 1번 A는 대량의 구조화된 자료. 문제는 옳지 않은 거예요. 대량의 구조화된 자료, 동일한 형태의 자료를 수집하기에 유리하다라는 거. 질문지니까. 맞죠? 두 번째, B는 다른 방법들에 비해 윤리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윤리적 문제 하면 나올 수 있는 게 실험법입니다. 세 번째, C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적게 받으면서 폭넓은 연구가 가능하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적게 받는다는 것은 동시대가 아니어도 상관이 없다는 뜻이에요. 동시대가 아니어도 상관이 없는 건 문헌연구법이었어요. 참여관찰법은 내가 계속 옆에서 같이 있어야 되니까 시간이 계속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그걸 제약을 극복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3번이 틀렸어요. 이것은 뭐에 대한 얘기니까? 문헌연구법에 해당하는 이야기니까. 네 번째, D는 심층적인 조사를 위해 소수를 대상으로 수행하는 경우. 왜? 숫자는 작죠. 우리가 질적 연구는 무엇을 알아야 되나? 내면을 알아야 되는 거죠. 내면. 그러니까 내면을 알기 위해서 적지만 그 사람의 마음속까지 속속들이 파악할 수 있는 게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D는 면접법이 되니까 정답은 몇 번? 3번이 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유형도 제가 한번 나올 때가 됐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 그림이 중요하다. 우리는 수업 시간에 했습니다. 틀리셨으면 큰일 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문제로 봐요. 그 다음 문제. 다음은 결합의지와 접촉 방식을 기준으로 사회집단을 구분한 것이다. 결합의지에 따라서는 뭐예요? 우리가 결합의지가 없으면 공동사회, 있으면 이익사회였고 그 다음에 접촉 방식은 뭐였냐면 우리가 전인격적이다 그러면 1차 집단, 전인격적이 아닌 수단적 계산적이다 그러면 2차 집단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합의지가 본질적이다 그러면 이걸 뭐라고 한다? 공동사회고 여기가 뭐가 된다? 이익사회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접촉 방식이 몰인격적이 형식적이다라는 건 2차 집단이고 여기는 1차 집단이 되는 것이겠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공동사회이면서 2차 집단 이런 건 없다 그랬어요. 없다고. 그죠? 그 다음에 이익사회이면서 형식적인 거 요게 뭐였어? 회사였죠. 회사. 세 번째 전인격적이고 직접적인 거 가족이었죠. 가족. 그 다음에 네 번째 선택적 합리적이지만 전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게 뭐였다? 우리가 동호회 같은 것들이 여기에 동아리 같은 거 여기에 속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A는 B에 비해 형식화된 규약에 의해 공식적인 통제가 이루어진다. A는 이런 거 자체가 존재하기가 쉽지 않아요. 존재하기가 쉽지 않아. 근데 이제 굳이 따지면 형식화된 규약에 의한이니까 뭐에 가깝다? 2차 집단에 가깝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공식적인 통제가 이루어진다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 보면 2차 집단은 맞지만 공식적 통제는 회사가 더 많아요. 그죠? 그러니까 A는 B에 비해서 A는 특별히 할 수 없지만 그래서 기억은 틀렸어요. 그래서 그럼 기억 틀렸으니까 짠 나왔어. 두 번째, 가족, 친족, 민족은 B에 해당한다.
우리가 가족을 선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틀렸어요. 가족, 친족, 민족은 어디 들어가겠어? C에 들어가는 게 맞겠죠. C. 그 다음에 세 번째, C는 D에 비해 가입과 탈퇴가 어렵다. 왜? 공동사회야. 가족 뭐하러 했어요? 가족. 야, 너 호족에서 팔 거야. 그럼 뭐래? 어머니, 호족법상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요거는 가입과 탈퇴가 당연히 어렵죠. 여기는 지가 선택해서 들어간 거고 여긴 선택해서 들어간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D금 맞고요. 여기서 리을이에요. 회사 내 동호회는 B와 D의 성격이 공존한다는데 저는 여기 썼지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처음에는 동호회에 들어갔어요. 서먹서먹하고 아는 사람도 없죠. 그러면 내가 이 사람에게 책을 잡힐까? 그런 어떤 욕을 먹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접근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될 거다? 우리가 2차 집단의 성격을 처음엔 띌 거예요. 그죠? 그다가 시간이 지나면 내가 친분이 충분히 쌓인다는 가정하에서 내가 그 사람들과 굉장히 친해지게 되면 나의 모습을 다 보여줄 수도 있고 내가 어느 정도의 잘못을 인정해 줄 수도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둘 다 성격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전 여기다 썼지만 일반적으로 여기다 많이 내요. 근데 이 문제는 조금 더 하는 거야. 그러면 리을이 이해가 안 간다고 이 리을을 빼놓다고 해도 기억, 니은이 워낙에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답을 찾을 때는 여러분들의 의도가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정답은 디귿 리을인 몇 번이 된다? 3번이 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기억 갖고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여러분들 공무원 수준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문제니까 잘 정리를 해두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5번이에요. 제가 이거 수업할 때 이거 수능에서 진짜 많이 낸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했던 말 기억나죠? 이 두 가의 수치 중에서 어떻게 시작해라? 작은 수치를 동그라미 하고 시작해라. 그래서 이 작은 수치, 여기 똑같고 작은 수치, 작은 수치입니다. 자, 작은 수치가 말하는 게 무엇이냐면 이것이 문제가 뭐예요? 절대적 빈곤율과 상대적 빈곤율이죠. 절대적 빈곤율은 최저생계비 미만이고 중위소득 미만이 중위소득의 2분의 1 미만이다 라고 말씀드렸고 시험 문제 낼 때 작은 수치는 뭐예요? 절대적 빈곤이면서 상대적 빈곤인 수치가 작은 수치다라고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중위소득 대신에 평균소득 나오면 틀리고 50% 빼먹어도 틀린다라고 수업 시간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니은은 전체 가구 소득의 평균값이다. 그딴 거 내가 알잖아. 평균값 물어본다고. 근데 아니라고 평균값. 그죠? 두 번째 2005년에는 기억이 뭐야? 최저생계비와 그 다음에 중위소득이 같다. 아니야 50% 왜 빼먹어? 50%까지 나야죠. 그래서 중위소득이 기억과 니은의 값이 같은 게 아니라 니은의 2분의 1 값하고 같아야죠. 그러니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절대적 빈곤 가구 수가 감소하는 추세다. 잘 봐요. 가구의 구성원 수라는 것은 2식구냐 3식구냐 4식구냐라는 얘기야. 그런데 지금 가구의 구성원 수가 동일하다고 했지 가구 수가 동일하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구 수가 감소한다라는 것은 알 수가 없어요. 가구 원수, 식구가 몇 명이냐를 물어봤지 이걸 물어보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몰라요. 그 다음에 2000년에는 상대적 빈곤 가구가 절대적 빈곤 가구에 포함된다고 했죠.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2000년을 보면 이런 거잖아. 제가 수업 시간 여기 0%고 여기가 100%라고 하면 이쪽이 상층이고 이쪽이 하층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럼 빈곤은 뒤에서부터 재야 되는 거니까 지금 이런 논리인 거지. 쉽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7.2% 여기 좀 크게 적을게요. 7.2%가 뭐에 해당하는 거다? 절대적 빈곤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6.9%가 상대적 빈곤에 해당하는 거니까 지금 어디 부분이 여기 부분이 지금 겹쳐 있는 거죠. 즉 상대적 빈곤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절대적 빈곤에 해당하는 거예요. 아,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런 뜻이라고요. 이 강의를 듣고 있는 분들 중에서 50kg 미만자가 있잖아요. 그리고 70kg 미만자가 있다고. 그럼 당연히 50kg 미만자는 70kg 미만자에 포함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거라고. 이해가세요?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뭐라고 했냐면 공무원 그래프 문제는 굉장히 복잡하게 사고하는 문제가 나오지 않는다고요. 한눈에 볼 수 있는 거고 제가 그렇게 말했잖아요. 뭐라고? 평균값 물어볼 거예요? 2분의 1 빼먹을 거예요? 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가구수가 안 나와 있으면 비율만 갖고 숫자 몰라요? 라고 얘기했고 마지막에 뭐다? 작은 수치 동그라미하고 작은 수치가 뭐다? 절대적 빈곤이면서 상대적 빈곤인 사람들이니까 2000년에는 절대적 빈곤이 훨씬 더 높으니까 이 6.9% 상대적 빈곤에 해당하는 사람은 절대적 빈곤에 모두 포함되는 거다. 정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정도 문제는 여러분들 충분히 해낼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안 되시면 저한테 질문을 하셔야 돼요. 강나경, 안미령, 김용식 씨 같이 계속 질문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어리석은 질문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당연히 모르시는 게 당연한고요. 그래야 저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주면서 먹고 삽니다. 먹고 산다고 해도 좀 그런가? 도움을 준다고 할게요. 그런 걸 그렇게 얘기해야지. 그죠? 자, 그 다음에 6번으로 갈게요. 수업 시간에 그렇게 얘기했어. 우리가 민법상 태학은 뭐였다? 권리 능력의 예외인데 딱 두 가지만 인정된다 그랬잖아. 첫 번째가 뭐였어? 상속.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두 개였어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무엇이 없지만 권리 능력이 없지만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상속수과 같은 태아의 권리 능력을 특이한 원칙이 아닌 걸로 인정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첫 번째, 미성년자는 기억이 있다. 당연히 옳은 거니까 미성년자는 자연인이에요. 태어나면서부터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형법상 진톨설, 민법상 완전 노출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정답은 1번이네요. 그죠? 그 다음에 2번, 자연인만 기억을 가질 수 있다. 권리 능력은 누구? 법인, 설립 등기를 한 법인도 가질 수 있다라고 했고 자연인과 법인의 권리 능력은 일치하지는 않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세 번째, 출생신고를 마쳐야만 기억을 취급한다. 그러면 출생신고 안 하면 사람 아니야? 그런 거 아니라 그랬죠. 사람입니다. 그죠? 그래서 아까 얘기한 완전 노출설이 민법상 사례고요. 네 번째, 제한능력자 제도는 뭐였어? 미성년자, 피안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입니다. 그죠? 그건 뭐였다? 행위능력이야. 자, 행위능력 요거 지방직이나 서울시나 무조건 나올 거예요. 행위능력 정리 잘 해두세요. 아시겠죠? 어떤 게 되고. 선생님 어떤 걸 정리하냐고요? 강의를 다시 보시면 돼요. 제가 뭘 집중적으로 했는지. 그때 주상창 막 떠든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잘 보세요. 강의를 잘 보신 분들은 이런 얘기 할 거야. 아, 서호성 선생님이 나온다고 했던, 서호성 강사가 나온다고 했던 거 다 나왔을 거예요. 딱 한 문제 빼고. 그건 어쩔 수 없는 게 하나 있어. 그건 좀 이따 할게요. 아, 제가 완벽하다고 얘기 안 해요. 근데 한 문제는 안 나왔어. 인정합니다. 근데 그 문제는 잘 안 나와요. 특별하게 나온 게 하나 있어.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고요. 자, 이제 7번입니다. 7번. 7번도 뭐 대단히 복잡해 보이지만 한 개도 안 복잡해. 그림은 대통령의 권한 행사에 대한 통제 수단이다. 기억 리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대통령 이렇게 통제를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1번. 대통령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 헌법재판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은 누가 하는 거야? 국회가 하는 거고. 그래서 탄핵 소추 의결은 누가 하는 거? 국회가. 탄핵 심판을 누가 하는 거야? 이거를 우리가 심판을 헌재가 하는 거죠. 헌재. 그죠? 그래서 헌법재판소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정답 몇 번? 1번이에요. 틀렸잖아. 옳지 않은 거니까. 탄핵의 소추를 의결하는 건 국회고 탄핵 심판을 하는 게 뭐다? 우리가 헌법재판소입니다. 정답 틀렸고. 2번. 명령이나 헌법이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엔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명령이죠. 명령, 규칙, 심사권은 누가 가진다? 대법원이 가집니다. 위헌 법률 심판을 누가 하는 거고? 헌법재판소가 하는 거고. 세 번째, 국무회의는 정부의 권한에 대종하는 중요한 걸 심의한다. 그죠? 심의한다. 맞죠? 네 번째, 국회는 국무총리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어요. 국무총리 해임 건의권은 국회의 고유한 권한, 우리나라의 국회의 고유한 권한이다 라는 겁니다. 정답은 1번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헌법재판소의 기능은 여러분 다음 시험에도 언제든지 나올 수 있으니까 잘 정리를 해두셔야 돼요. 사실 이런 유형이 고등학교 문제는 없는 거예요. 근데 별로 어렵진 않아요. 잘 보세요. 국제법에 법원이니까 법원이 나왔더니 선생님 국제법에도 사법부가 있습니다. 아, 그게 아니고 법의 근원이 뭐였어? 조약.
그 다음에 국제관습법, 법의 일반 원칙입니다. 그죠? 국제관습법과 법의 일반 원칙은 조약과 달리 별도의 체결 절차 없이 일반적으로 국제사회에서 법적 구성이 발생한다. 왜 조약은 국가와 국가 간에 맺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비준하면 그걸 국회에 동의가 있어야 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맞고요. 두 번째 법의 일반 원칙은 문명국들이 공통으로 승인하여 따르는 법의 보편적인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 약속을 지켜라,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마라 뭐 이런 것들이겠죠. 3번 국제관습법은 국제사회의 반복적인 관행이 법규범으로 승인되어 효력을 갖는 것으로서 외교관의 특권, 면책, 전쟁 포로에 대한 인도적 대우 이런 것들이 국제관습법입니다. 4번 조약은 2개 이상의 국가사회에서 맺은 법적 구속력을 갖는 문서 형식의 합의로서까지는 맞아요. 근데 우리나라의 경우 대통령이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을 체결한 경우 군사적 조약,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럼 국회가 뭐로 필요해요? 그죠? 조약은 반드시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아시겠죠? 정답 몇 번? 4번이 된다. 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어려워 보이지만 전혀 어렵지 않은 문제예요. 자, 9번입니다. 그죠? 이거 맨날 했던 거 아니야? 다음 글에 설명하는 개념에 대한 사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일반적인 불법 행위와 달리 우리 민법은 일정한 경우에 특수불법 행위의 유형을 정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우고 있다. 특수불법 행위 5가지 뭐였어요? 그죠? 책임 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 두 번째 사용자 배상 책임, 세 번째 공작물 소유자 점유자 책임, 네 번째 동물 점유자 책임, 다섯 번째가 공동불법행위. 이 5가지 구분하는 거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각각의 내용을 정확하게 보셔야 된다. 요거 구분하셔야 되고 특히 많이 나오는 게 일반 불법행위에서 고등학생은 일반 불법행위예요. 특수불법행위 아니에요. 감독자 책임은 있고 두 번째 사용자 배상 책임에서 종업원과 사장에게 둘 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다라는 거 정도고 이건 더 쉽게 나왔어. 1번 개를 데리고 산책하다가 주의를 게을리한 사이에 개가 행인을 물어 상처가 난 경우 개의 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해 주었다. 개의 동물의 점유자 책임이죠. 소유자는 책임이 있다 없다. 소유자 책임이 아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 특수불법행위 맞습니다. 동물의 점유자 책임. 칵테일 가게 종업원이 칵테일 제조 요기를 하던 중 잘못 던진 컵에 손님이 부딪혀 부상을 입은 경우 사용자가 그 손해를 배상해 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종업원이 한 거죠. 이거 뭐야? 이거 뭐예요? 사용자 배상 책임인 특수불법 행위입니다. 세 번째, 타인의 승용차 운전 중 부주의로 인해 상품 진열대를 파손하여 운전자가 그 손해를 배상해 주었다. 아, 당연히 운전자가 해야죠. 이건 일반 불법 행위, 일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요건입니다. 정답은 특수불법 행위가 아니에요. 특수불법 행위는 뭐였어? 내가 잘못을 안 했어. 혹은 누가 잘못했는지 몰라. 이런 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한 게 명확히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일반 불법 행위입니다. 아시겠죠? 운전자가 잘못한 게 뻔하니까 승용차의 소유자가 책임을 질 필요는 없는 거죠. 이거. 그 다음에 5번 자녀가 타인의 집 유리창을 부주의로 파손한 경우 그 자녀의 부모가 손해를 배상해줬다. 5세의 자녀는 정상적인 사립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요것은 뭐다? 책임 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입니다. 그래서 정답 몇 번? 3번이 돼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이걸 구분하는 문제고 요런 류의 문제가 뭐예요? 우리가 위법성 조각사유와 책임성 조각사유도 이런 형태로 나오는 겁니다. 어려운 거 아니니까 여러분들 잘 정리를 해두시면 좋겠어요. 자, 요 문제입니다. 요 문제. 여러분들 이 문제는요. 이렇게 한 번 나오고 또 나올 확률이 있느냐?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요런 문제가 하나 껴있는 거죠. 이해가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건데 어쨌든 이제 다음번 교재가 개정되고 강의를 할 때는 수업을 하겠죠. 기출이었으니까. 근데 이런 문제에 너무 연연하실 필요 없어요. 아시겠죠? 이거는 이런 경우에만 한번 나오는 거고 자주 나오는 주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또 나오면 좋죠. 오늘 정리를 할 거니까. 다음 미출진 제도 공공경찰서장은 긴급범죄신고 변호인 112에 허위신고를 하여 근무 중인 경찰 등을 긴급 출동케 한 갑에 대해 즉결심판을 청구하였다.
경찰은 긴급범죄 112에 대해 별다른 죄의식 없이 허위신고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강력하게 대처해 112 범죄 신고가 국민의 비상벨 역할을 제대로 펼쳐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라는 겁니다. 그럼 직결심판입니다. 선지만 잘 보시면 돼요. 1번 관할 경찰서장 또는 관할 해양경비안전서장, 옛날에 이게 해양경찰청장이었는데 이게 없어졌으니까 검찰청에 청구한다. 이건 심판이니까 심판은 누가 하는 거예요? 심판은 당연히 법원에 해야 돼요. 법원. 그죠? 그래서 이게 법원이에요. 법원. 그래서 1번은 틀렸어요. 2번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금고가 부과되는 가벼운 범죄 사건이다. 그럼 금고는 뭐였어? 1년 이상이야. 1년 이상 깜빵에 살아야 되는 게 금고라고요. 이해가세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직결심판이 많이 사용되는 게 뭐냐면 경범죄나 아니면 도로교통법에 경미한 사건 있잖아요. 뭐 중앙선 침범, 경미하진 않다. 그죠? 어쨌든 도로교통법에 관련된 것들이야. 그래서 금고가 아니라 구류입니다. 구류. 30일 미만 살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되게 약한 거예요. 금고는 1년 이상 살아야 되잖아요. 30일 이상 살아야 되는 거니까 금고는 30일 이상이니까 아까 1년이라 잘못 얘기한 거 30일 이상 살아야 되니까 아니에요. 구류예요. 구류. 틀렸고 경미해야 돼요. 형의 집행은 경찰서장이 하고 그 집행 결과를 지체 없이 판사에게 보고한다. 형 집행은 본래 우리가 사법부에서 재판할 때 누가 하는 거야? 검찰이 하는 거예요. 검찰. 그죠? 그래서 요거는 검찰에게 보고를 해야 돼요. 검찰한테. 이해갔습니까? 네 번째, 피고인의 불출석 심판 청구를 법원이 허가한 경우 법원은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더라도 심판할 수 있다라는 거죠. 왜? 너무나 경미하기 때문에 이것을 정식 재판. 물론 이 직결 심판도 내가 불복할 경우는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 몇만 원 가지고 이런 거 하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정답 몇 번? 4번이 맞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는 이 정도만 잘 정리하시고요. 나중에 이제 기본서 개정하고 할 때는 다시 들어가고 여기에선 이 문제가 막 그렇게 중요하게 막 매번 출제되는 주제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기출은 소중하니까 잘 정리를 해 두십시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1번입니다. 11번. 맨날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사회계약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홉스 수업 시간 이렇게 했죠. 다 빨아먹는다고 그죠?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니까 강력한 힘을 가진 절대 군주제가 필요하다. 맞습니다. 두 번째, 로크는 국가가 개인들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할 경우 국민들의 저항권을 인정하였다. 로크 이꼴 저항권이죠. 세 번째, 로크는 정치 권력을 입법권, 집행권, 사법권으로 분립하여 삼권 분립론으로 주장하였다. 삼권 분립론은 누구야? 몽테스키웨죠. 몽테스키웨. 로크는 뭐가 필요했다? 사유재산이 발생했을 때 이것이 정말 누구 것이냐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정할 법이 없다라고 얘기한 거죠. 그걸 우리가 뭘 정해야 돼? 실정법이 없으니까 이걸로 의회라는 실정권을 만들어내고 법이 있다고 해서 지키지 않으면 문제가 되니까 그것을 집행할 수 있는 집행권을 만들어내야 된다라는 거죠. 집행권 누구다? 왕이다. 그래서 의회와 왕 중에서 의회가 우위인 형태를 만들어낸다라는 거죠. 그걸 이권 분립론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삼권 분립론이 아니라 이권 분립론입니다. 그 다음에 루소는 국민들의 계약을 통해 국가를 만들었어도 국가에 자신들의 주권을 양도한 것은 아니다.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했다? 양도불가설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양도불가설. 그래서 사회계약설도 수업 시간에 맨날 얘기하죠. 맨날 나오는 주제니까 잘 정리해 두시라고. 그래서 로크는 삼권 분립론이 아니라 이권 분립론입니다. 아시겠죠? 정리 잘 해두시고. 여러분 그래서 기출문제, 우리 강의를 보는 여러분들은 기출문제를 보는 이유가 이거예요. 이런 요소들이 나왔어요. 근데 제가 수업 시간에 중요하지 않다고 중요하게 꼭 찍어주지 않은 건 아까 10번 직결심판밖에 없어. 그럼 나머지는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잘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다시 내가 이 부분에 약하다. 사회는 나오는 게 또 나와요. 안 나오는 건 말해줘요. 직결심판 같은 건 이번 시험에 또 나올지는 모르겠어. 하지만 정리해 두시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앞에 강의에서 정확하게 봤는지 여러분들 다시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12번.
이것도 나오는 거 또 나왔잖아. 잘 보세요. 옳지 않은 겁니다. 소선거구제는 대표자 결정 방식이 다수대표제와 결합하여 시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소다! 이렇게 했었죠, 수업 시간에. 그죠? 두 번째, 우리나라 국회의원 지역구 선거, 지방자치단체장 및 기초의회 선거는 소선거구다. 그렇게 얘기했어. 우리나라에 딱 한 개가 뭐였다? 중선거구. 그것이 뭐였다? 기초의회 지역구 선거는 중선거구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2번이 틀렸어요. 그죠? 3번에 보면 소선거구제는 중대선거구제에 비해 선거 비용이 적게 들고 인기가 높은 후보나 주요 정당에게 유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효율성 있고, 두 번째, 인기가 높은 후보가 뭐야? 친밀감. 그 다음에 주요 정당 후보. 그래서 우리가 소선거구제는 다수당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양당제에 기여한다라는 표현을 썼죠. 맞고. 4번, 소선거구제는 중대선거구에 비해 사표가 많이 발생할 수 있으며 정당 득표율과 정당의 의석률에 불일치가 심화될 수 있다. 득표율과 의석률의 불일치. 그걸 우리가 뭐라 그랬어? 과대대표냐 과소대표냐, 이것이 많이 나오려면 사표가 많아야 되고, 이것을 최소화하는 방향이 소선거구에서 중대선거구에서 비례대표제로 나아가는 방법이었다라는 겁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그 다음 13번입니다. 13번. 가나에 의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법에 의한 제배는 법을 통치자의 의사를 실현하는 도구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법에 의한 지배. 그걸 우리가 형식적 법치주의라고 했어요. 형식적 법치주의. 법의 지배는 누구도 법과 동등한 권위를 지닐 수 없고 통치자를 비롯한 모든 사람이 법에 종속된다는 것이다. 이것을 뭐라고 했다? 실질적 법치주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형식적 법치주의와 실질적 법치주의. 1번, 가는 법치주의를 형식적인 의미로 이해하고 있다. 맞아, 틀려요? 맞죠? 두 번째, 나는 법의 내용과 목적을 중시하여 통치의 정당성을 강조한다. 법의 내용과 목적을 중시, 그러니까 다 보는 거죠. 내용까지. 그러니까 맞는 거고. 세 번째, 그래서 여기는 기본적으로 형식적 법치주의는 내용은 기본권을 제한하든 말든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얘기한 거고, 여기는 기본권에 제한이 있으면 안 되고 기본권을 보호하는 방법으로 법치주의가 시행되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에 따른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는 상호 보완적이다. 왜? 민주주의를 보호하기 위해서 법치주의가 존재하는 거죠. 그죠?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4번, 전체주의 국가는 가보다 나로 법치주의를 한다. 전체주의 국가가 하는 게 뭐예요? 합법적 독재인 통치자의 의사를 실현하는 도구나 수단으로 사용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나가 아니라 가가 될 겁니다. 정답은 4번이다 라는 거예요. 형식적 법치주의와 실질적 법치주의 나왔어요. 항상 나올 수 있는 주제고. 그 다음에 14번. 그림은 전형적인 두 가지 정부 형태를 단순화하여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입니다. 포인트가 전형적이다. 우리나라는 배제한다. 라는 거였죠. 두 번째, 선거가 두 번이다. 대통령제다. 그죠? 선거가 한 번이다. 의원 내각제다. 이렇게 체크를 해두시면 됩니다. 자, 그럼 먼저 가는 나에 비해 권력 분립이 엄격하지 않다. 권력 분립이 엄격하지 않은 건 의원 내각제, 권력 융합형. 왜? 고놈이니까. 이해갔습니까? 그러면 가는 나에 비해서 권력 분립이 엄격하겠죠. 틀렸어요. 두 번째, 가는 입법부가 행정부에 대해 불신인 것. 내각 불신임. 의회 해산은 의원 내각제니까 가가 아니라 뭐야 돼? 나여야 돼요. 세 번째, 나는 입법부와 행정부와 유기적 관계에 있다. 유기적 관계. 유기적 관계가 뭐예요? 융합이라는 얘기지. 융합. 융합인 게 가예요, 나예요? 당연히 의원 내각제니까 정답은 3번이 되겠죠. 4번, 우리나라 정부 형태는 나에 해당한다. 한국인이면 풀 수 있는 문제야. 우리나라가 의원 내각제예요? 아니잖아. 대통령제지. 이가요? 정답은 몇 번? 3번이다. 이해갔습니까? 14번, 국제연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입니다.
그죠? 국제사회와 집단 경제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집단 안보를 채택하고 있다. 그래서 집단 안보 방식이 대표적으로 뭐예요? 처음부터 적은 없고 일탈행위를 하는 그런 사람들을 응징하는 시스템이야. 그래서 요게 뭐예요? 이상주의적 관점이죠. 자유주의라고 해 상관없고 이상주의.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에요. 옳은 거니까. 그죠? 두 번째,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과 일부 비상임이사국의 거부권 존재다. 이제 거부권 어디 있는 것만 상임이사국 5개, 미, 영, 푸, 중, 러 5개만 있다고요. 세 번째, 안전보장이사회 산하에 유네스코와 인권이사회가 활동하고 있다. 유네스코는 독립된 기관이에요. 안전보장이사회 밑에 있는 게 아니고요. 네 번째, 국제재판소는 서로 국적이 다른 9명이 아니라 15명의 재판관입니다. 아시겠죠? 정답 몇 번? 1번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6번부터 다섯 문제가 경제인데요. 조금 요게 여러분 생각을 좀 해봐야 돼. 먼저 동질의 상품을 생산하는 기업의 진입 가능성 여부에 따라 시장을 구분한 것이다. A와 B 시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입니다. 시장에 진입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얘야. 그럼 이건 뭐가 되겠어? 독점 시장이나 일부의 과점이죠. 일부 과점. 대표적으로 뭐야? 통신사 같은 거. 여기에 해당할 수 있는 거고. B시장은 뭐가 되겠어요? 완전 경쟁 시장이 되겠죠. 완전 경쟁 시장이 뭐가 된다? 이상적 시장입니다. 그럼 1번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 효율성이 아니라 비효율성은 B시장보다 A시장이 높다. A시장이 높은 거야. 옳은 거야. 그럼 봐봐. A시장이 높다라는 건데 완전 경쟁 시장은 비효율성이 없어요. 그죠? 왜? 가장 이상적이고 잉여가 극대화되고 효율성이 높은 시장이니까. 그러니까 A시장이 B시장보다 높겠죠. 그러니까 기업은 많네요. 그죠? 그 다음 니은 기업의 시장 지배력은 B시장보다 A시장이 낮다. B시장은 뭐예요? 독점이니까 야, 내 맘대로 가격 정할 거야 라고 하는 게 뭐였어? 가격 결정자가 되겠죠. 가격 결정자. 그러니까 지배력이 높은 건 B가 아니라 A시장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틀렸어. 3번 기업 간의 담합 발생 가능성은 A시장보다 B시장이 높다 그랬어. 그 담합이 생기려면 B시장은 지금 어때요? 똑같은 물건을 똑같이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생길 수가 없고. 그러니까 맞죠. 다 그래서 B시장이 높다. 아니 낮죠. B시장이 낮죠. 왜? 완전 경쟁 시장은 담합 가능성이 있다 없다? 없으니까. 네 번째, 시장 참여자가 가격 수용자가 될 가능성은 A시장보다 B시장이 높다. 왜? 완전 경쟁 시장의 특징이 뭐였다? 완전 경쟁 시장의 특징이 가격 수용자였다라는 거죠. 독점이 가격 결정자, 완전 경쟁 시장이 가격 수용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정답은 기업과 리을인 몇 번? 2번이 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17번입니다. 17번. 경기 변동에 따른 경제 안정화 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입니다. 경기 과열 시 지급 준비율 인상하여. 자, 경기 과열이에요. 경기 과열이냐면 어떻게 해야 돼? 총 수요를 줄여야 돼. 그죠? 그러면 지급 준비율 인상하여 이자율을 올리는 효과를 가져오죠? 총 수요를 감소시킨다. 오, 정답은 1번이네요. 그죠? 그리고 호경기에는 뭐 한다 그래? 호경기에는 총 수요를 줄여야 되니까 지급 준비율, 재할인율, 이자율을 높이고 국공채는 매각해야 되고, 불경기에는 총 수요를 높여야 되니까 이자율을 낮추고 지급 준비율 제한을 낮추고 국공채는 매입한다. 라는 거죠. 그래서 호경기의 총수요 줄이고 불경기의 총수요 늘리는 거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이건 딱 맞죠? 두 번째가 경기 과열식 세율을 인하한다. 세율을 인하하게 되면 총수요가 뭐 하게 돼요? 늘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이거 틀렸어요. 왜? 소비가 늘어날 수 있고 투자가 늘어날 수 있으니까. 세 번째, 경기 침체 시 국공채를 매각이 아니라 매입이에요. 그렇죠? 네 번째, 경기 침체 시 정부 지출을 축소하는 게 아니라 확장해서 총수요를 증가시켜야 돼. 그러니까 이게 틀렸죠. 그래서 여러분들 17번 같은 문제는 매번 나오는 경기 안정화.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봐요. 지금 경기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
여러분 공무원이니까 공무원이 도대체 경기를 좋게 하기 위해서 정부의 정책이 어떤 것이 나올지는 한 번쯤 물어볼 수 있고 공무원이 될 여러분들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정답은 1번이 됩니다. 18번. 다음은 국제 수지 중 서비스 수지와 이전 소득 수지에 대한 내역을 나타낸 것이다. 기억 리을 중 올바르게 기록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입니다. 외화 수치 서비스 수지입니다. 외국인으로부터 벌어들인 관광 수입 100억 달러다 라는 거예요. 관광 수입 100억 달러 벌어들인, 그러니까 맞죠? 기억 맞네. 니은 외화 지급 외국 기업 주식 매입 금액 9천만 달러. 그죠? 외국 기업의 주식 매입 금액이야. 지금 9천만 달러인데 주식을 매입한다는 것은 뭐예요? 투자한 거야, 투자.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뭐라고 해? 금융계정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금융계정. 그러니까 이거는 서비스 수지가 아니라서 틀린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전소득. 이전소득은 뭐예요? 이건 이제 우리가 이거는 무형의 것들, 보험 같은 거, 여행, 그 다음에 교육 같은 거고, 이거는 뭐예요? 이전소득세는 무상으로 받고 주고받는 거죠. 국제원조, 송금, 국제기구 출연금 이런 거였으니까 국제 투자자가 외국 기업, 국내 투자자가 외국 기업 주식을 보유하고 받는 배당금 1억 달러죠. 배당금은 뭐예요? 본원 소득 수지예요. 그러니까 틀렸어. 이거 아니고. 네 번째, 정부가 해외 난민 보호를 위해 무상 원조한 1억 달러 나간 거죠. 그러니까 맞고. 무상 원조니까 우리가 이전 소득 수지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아주 기초적인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국제 수지의 항목에 대해서 기억을 하고 있느냐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 국제 수지 파트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공무원이. 글로벌 공무원을 키우기 위한 과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것도 한번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뭐다? 기억과 리을인 2번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19번입니다. 19번이 여러분 좀 시간을 잡아먹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수를 조금 해야 돼요. 그죠? 그럼 봐봐요. 노동 가능 인구가 있고 경제활동 참가율이 있죠. 그러면 이걸로 통해서 우리가 경제활동 인구를 구할 수가 있어. 그죠? 그러면 만에서 75. 그럼 여기 있는 거 쓸게. 그냥 옆에다 경제활동 인구. 여기 너무 이렇게 벌어지는 것 같으니까. 경제활동 인구가 뭐야? 만에서 75니까 7,500명이죠. 그죠? 그 다음에 12,000에서 60이니까 6일은 6, 6이 10이니까 7,200명이 돼요. 그죠? 그 다음에 9, 8이니까 9, 8에 70이 7,200명. 요게 뭐예요? 경제활동 인구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있으니까 비경제활동 인구는 얘랑 비경제활동 인구는 더하면 되니까 여기는 얼마가 되겠어? 2,500명이 되겠죠. 그럼 10,000명이 나오지. 그 다음에 여기는 얼마가 되겠어? 4, 8? 여기다가 4,800명이면 되겠죠? 그죠? 왜냐면 여기 60%니까 40% 하면 되니까 40% 하면 48 맞잖아. 그 다음에 여기 20%니까 1,800명이면 되겠죠. 요게 뭐다? 비경제활동 인구다라고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실업률이 지금 6%죠. 6%. 그러면 계산하기 싫어. 나도 벌써 계산하기 싫으네. 하지만 계산을 해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러면 그럼 우리 되도록이면 계산 안 하고 한번 풀어보자. 비경제활동 인구수는 누가 많아? 지금 C국이 제일 많네. 틀렸어. 좋아. 그죠? 그 다음에 경제활동 인구수는 B국이 가장 많다. B국이 가장 적죠. A국이 가장 많지. 틀렸어. 1, 2번 틀렸어요. 자, 취업자 수는 B국이 가장 많다. 계산해야 되겠네요. 그죠? 제길. 미안합니다. 순간적으로 제가 본심을 드러냈어요. 자, 7,500에서 6%가 실업률이에요. 그럼 취업자 수를 한번 계산해 볼까요? 실업자 수. 그러면 7,500에서 곱하기 6이니까 100분의 6이야. 그럼 약분되네. 그러면 7, 6에 42, 7, 6에 42, 5, 6에 30이니까 여기 450명이 되겠네. 누가? 실업자가. 그죠? 그 다음에 7,200 곱하기 100분의 7이니까 이렇게 되죠. 계산하기 싫죠 벌써. 7, 7에 49.
그죠? 7, 7에 49, 2, 7에 14니까 504명이겠죠? 504명. 그 다음에 7200 곱하기 100분의 8이니까 그죠? 요거 어떻게 돼? 이렇게 하니까 7, 8에 56에 2, 8에 16이니까 576명이 되겠죠? 그죠? 숫자가 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게 실업자면 여기서 이거 빼주면 다 여기 취업자가 되는 거야. 취업자. 그럼 빼면 얼마나? 7050이 되겠네요. 그죠? 여기는. 그 다음에 여기는 벌써 계산하기 또 싫어. 또 계산해야 돼. 또 틀리면 욕먹으니까 7200에서 504명을 빼야 되겠지. 그러면 어떻게 6이고 9 9 그죠? 그러면 여기 이제 1이지 1이니까 4 빼면 6 됐죠? 66 그죠? 6696이죠. 6696 그죠? 6696이야.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또 하면 어떻게 돼요? 또 빼야지. 또 빼자. 자, 물론 이제 시험장에서는 여러분 답을 찾을 수 있으면 쉽게 찾으시려고 노력해야 돼. 근데 요 문제가 좀 산수하라고 냈어요. 그럼 4고 9니까 2고 1이니까 6624네. 6624. 66 또 이거 썼네. 6624 됐습니다. 더 이상 할 게 없어 이제. 그럼 봐봐요. 취업자 수는 누가 더 많아요? 취업자 수는 지금 A국이 제일 많네요. 그죠? A국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실업자 수는 C국이 제일 많다 라고 했다. 실업자 수는 C국이 제일 많네요. 그죠? 여기는 취업자, 여기 실업자니까 취업자 수는 누가 많고 A가 많고 실업자 수는 누가 많다? C국이 제일 많다 라는 거네요. 그죠? 정답은 4번입니다. 어떤 건지 아시겠죠? 산수 안 틀렸어. 감독님이 지금 의심하고 있어요. 날 지금. 내가 아까 11에서 5 빼는 게 너무 헷갈려가지고 순간적으로 이런 균을 잘 안 쓴단 말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여러분 계산해보면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해보시고 요거는 여러분들 이번 국가직에 좀 시간을 써보라고 낸 것 같으니까 한번 해보시면 되고 근데 1, 2번은 쉽게 나오니까 익숙하신 분들은 쭉 풀었으면 됩니다. 사회는 항상 모여와의 시간이야. 자기 그 푸는 시간의 싸움이니까 요것도 연습을 많이 해보셔야 되는 아주 노멀한 문제인데 숫자가 더럽게 줬다라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마지막 문제. 그림은 A국의 X제에 대한 국내 수요와 국내 공급을 나타낸 것으로 자유무역 실시하기 전에 이점에서 균형을 이루고 있었다. 그러니까 자유무역을 실시하기 전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국내에서 이렇게 거래가 됐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A국의 시장을 전면 개방할 경우 국내 X제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그러니까 전면 개방을 했어. 전면 개방. 자, 먼저 전면 개방을 했다는 거 옳지 않은 건데 단 X제는 국제시장의 가격은 P1이고 A국은 이 가격을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이며 X제를 얼마든지 수입할 수 있다는 거니까 국내 공급의 양은 여기죠. 국내 공급이 여기고 이만큼이 뭐였다? 수입을 한 거예요. 이해갔습니까? 자, 첫 번째. 시장 균형 가격이 하락한다. P0에서 P1으로 하락하겠죠. 왜? 국제에서 외국에서 그것을 언제든지 사올 수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소비자 잉여는 증가한다. 처음에 소비자 잉여는 여기였는데 무역 후에는 더 싼 가격에 살 수 있으니까 소비자 잉여가 이렇게 증가합니다. 이만큼이 뭐했다? 늘어났다라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사회적 잉여는 감소한다. 그런데 사회적 잉여는 처음에는 이렇게가 이제 사회적 잉여였을 거 아니야. 그런데 나중에 생산자 잉여가 어떻게 돼요? 여기로 줄어드는 거죠. 여기 줄어들고. 근데 지금 어느 부분이 늘어난 거야? 요 부분이 지금 늘어난 거죠. 그래서 무역은, 자유무역은 수업 시간 얘기했잖아. 수출국에서는 생산자가 이득이고 소비자가 손해다. 수입국에서 소비자가 이익이고 생산자가 손해다. 하지만 총잉여가 증가하기 때문에 국제무역, 자유무역을 하자라는 주장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감소하는 게 아니라 이만큼이 뭐하게 된다? 증가합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고요. 4번, 국내 생산자의 국내 판매 수입은 감소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판매 수입이 어디였어? 판매 수입. 지금 여기가 소비자, 국내 생산자가 판매한 수입이잖아요.
왜? 이게 무슨 뜻이냐면 100원에 10개 판 거야. 그럼 판매 수입 1000원이잖아요. 그래서 면적이 판매 수입인데 수입하면 어떻게 돼요? 국내는 요만큼밖에 생산이 안 하니까 여기가 판매 수입이 돼서 판매 수입이 줄어들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정답 몇 번? 감소하는 게 아니라 증가한다는 3번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지금 1번부터 20번까지 풀었습니다. 총평을 말씀드리면 너무 쉬웠어요. 너무 쉬웠고 물론 너무 쉬웠다는 것은 제가 하는 말을 끝까지 들어야 돼요. 제 수업을 들었고 제가 하라는 걸 열심히 했던 친구들은 다 잘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직결 심판에 대한 문제는 변명하지 않을게요. 그건 그렇게 얘기 안 했으니까. 하지만 나머지 그 한 문제를 제외하고는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제가 이거 나와요, 이건 꼭 하셔야 돼요, 이건 봐야 돼요 라는 것들을 했습니다. 시험이 국가직 말고도 지금 시험이 남았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게 다음에 보든 언제든 보든지 똑같아요. 사회는 기출되는 게 또 기출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닌 거는 말씀해 드렸어요.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회의 테마는 돌고 도니까 여러 가지 기출문제를 통해서 복습을 하시고 특히 약한 부분에 대해서 제 강의를 다시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 더 도움이 될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수업 시간에 했던 내용, 필기했던 내용 꼼꼼하게 전부 다 여러분들로 만들었으면 앞으로 남아있는 여러 시험들도 동일하게 좋은 성과를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마인드입니다. 여러분들 언제나 필요하신 게 있으면 우리 아까 했던 강나경, 안미령, 김용식 씨처럼 열심히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언제든지 빠른 시간 내에 답변을 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시겠죠? 화이팅 하시고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 더 열심히 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기대하며 합격 후에 꼭 밥 한번 먹어요. 알았죠? 수고하셨고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